예, 108쪽에 이제 대리권 나오는데요. 대리권의 의의가 있죠. 둘째 줄 가운데 줄 거두세요. 법률상의 자격 또는 지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즉 권리가 아닌 권한으로 보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그러니까 대리권은 무슨 권리가 아니라 자격을 준 거고요. 그다음에 대리권의 발생 원인인데 1번에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 괄호 1, 2, 3번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안 보셔도 돼요. 그냥 법정 대리권 하면 뭘로 만들어지는 거냐면 법률이에요. 그것만 아시면 되고 오른쪽에 이제 2번에 임의 대리가 나오죠.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 을이 대리인, 병이 이제 상대방인데 그러니까 임의 대리라는 것은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한다라고 했죠. 그걸 이제 수권 행위라고 해요. 수권 행위. 그러니까 대리권 수여 행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을은 대리권을 가지고 상대방과 법률 행위를 하고요.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임의 대리라고 하려면 대리권이 수여되었다. 그러니까 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수권 행위를 통해서 의뢰하는 사람이 대리권을 갖게 되는데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대리권은 권리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리권은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거예요. 자격은 이제 법률 용어로 권한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본인과 대리인은 수권 행위를 통하여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오해 X예요. 틀려요. 대리권에서는 권리 의무 관계가 안 생기고 그냥 자격을 준 거죠. 그러면 이 수권 행위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으로 나눠 본다면 당연히 뭐겠어요? 수권 행위는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인 거예요. 법률 행위죠. 법률 규정에 의한 건 임의 대리가 아니라 법정 대리고 이 수권 행위라는 건 당연히 법률 행위예요. 그러면 법률 행위로서 대리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무슨 대리냐면 임의 대리예요. 법률 규정으로 되어야 법정 대리고 여기서부터 헷갈리면 안 되는데 예. 법률 행위 이 사람이 얘한테 대리권을 수여한 건 법률 규정이 아니라 얘가 의사표시한 거잖아요. 그럼 법률 행위라고 하면 우리가 본 거 대표적으로 계약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냐면 단독행위가 있었어요. 계약이라는 건 당사자 합의로 만들어지는 거고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권행위를 계약으로 볼 것인지 단독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우리 통설은 뭘로 보고 있냐면 단독행위로 보고 있어요. 만약에 수권행위를 계약으로 본다면 갑이 을한테 너 대리인 할래? 라고 뭐 하는 거예요? 청약하는 거죠. 그럼 을이 응 할게라고 승낙을 해야 대리권을 갖는다는 게 계약설이고요. 단독행위설은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하면 을이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곧바로 대리권을 갖는 게 단독행위예요. 우리 통설은 뭘로 보냐면 단독행위예요. 그러면 이 수권행위를 단독행위로 보는데 대리권을 권리라고 하면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리는 통상적으로 뒤에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생략된 거잖아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꼴이 되기 때문에 대리권은 권리 의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대리할 수 있는 뭘 주는 거예요? 자격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은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때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기는 건 이 수권행위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내부적인 법률 관계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인데 보통 대리권을 줄 때는 아무한테나 이유 없이 주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무슨 고용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임계약 같은 걸 해서 이 기본적인 계약을 바탕으로 대리권을 수여하는 게 통상적이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차 회사에서요. 자기 직원에게 자동차 판매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판매 대리권을 수여하기 전에 그 회사와 직원 사이에는 이미 무슨 계약이 있는 거예요? 고용계약. 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대리권을 주는 거지 아무한테나 주진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에듀나인을 대표해서 민법을 강의하잖아요. 그럼 결국 권한을 수여받아서 하는 건데 근데 길 가는 사람 잡아다 하는 게 아니라 저랑 학원 사이에 뭐가 있었겠어요? 물론 엄밀히 말하면 고용계약은 아닌데 위임계약 같은 게 있다는 거였죠. 예.
그런 계약을 기본으로 해서 대리권을 수여하는 거죠. 요거를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원인된 법률 관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고용이나 위임 계약이 무엇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수권. 그러니까 고용이나 위임 계약은 대리권을 수여하기 위해서 원인된 법률 관계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민법 128조에 규정되어 있고 학자들은 이것을 기초적 내부 관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기초적 내부 관계라는 건 이 고용이나 위임 계약이 무엇의 기초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수권, 대리권 수여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원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됐어요. 원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대리권은 남을까요? 소멸할까요? 소멸하는 게 원칙이에요.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 원인된 법률 관계와 수권행위는 하나예요? 별개인 거예요. 고용계약이랑 대리권 수여는 하나로 이루어져요? 별개예요? 별개. 수권행위는 별개. 그래서 이걸 수권행위의 독자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만약에 이것과 이것이 하나라면 이렇게 구별할 이유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수권행위와 원인된 법률 관계는 반드시 운명을 함께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함께 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학원으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아서 강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려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영부영해요. 오늘은 2교시 끝나고 집에 가고요. 다음 주에 왔더니 휴강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 주에 종강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강의를 열심히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소는 안 돼요. 제가 이게 형사 책임을 질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학원 측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 선생 강의 못 듣겠어. 그럼 저 어떻게 돼요? 잘리겠죠. 그러면 강의를 계속 해요. 이것도 소멸해요. 이것도 소멸해요.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근데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저를 불러서 강의가 안 된답니다. 강의 그만두세요. 근데 이거를 꼭 소멸시킬까요? 남겨둘 수도 있을까요? 남겨둘 수 있죠. 예를 들어 학원에 출판사도 있고 뭐도 있으면 거기 가서 일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운명을 함께하는 건 아닌데 통상은 그렇다는 거죠.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얘랑 하나예요. 별개라는 거예요. 별개예요. 동일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원인된 법률 관계가 소멸하게 되면 당연히 대리권도 소멸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죠. 그래서 원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되면 대리권은 소멸하게 되는데 이 말은요. 법정 대리에도 나올 수 있는 말일까요? 임의 대리에서만 나올까요? 임의 대리에서만 나오죠. 왜냐하면 이건 무엇의 원인이니까? 수권. 자, 그러면 법정 대리에서는 나올 수 없고요. 임의 대리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대리권 소멸 사유로 원인된 법률 관계 종료 그리고 수권행위의 철회. 그럼 요건 대리권 소멸 사유인데 이건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에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만 나오냐면 임의 대리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한번 뭐라고 출제가 됐었냐면 수권행위의 철회는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의 공통적 소멸 사유다. 틀려요. 어디에서만 나와요? 임의 대리만. 확인하고 갈게요. 문제를 보시면 114쪽을 한번 보세요. 114쪽에 127조 조문 박스가 있습니다. 그 조문 박스에 별표 하나 해두세요. 127조부터 보죠. 127조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소멸한다. 본인의 사망. 그러니까 본인은 뭐밖에 없냐면 사망이에요. 본인 사망.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한테는 세 가지가 걸려요. 114쪽에 대리인의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그러니까 대리인은 지금 몇 개 나와요? 세 개. 뭐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거고요. 그리고 성년 후견의 개시. 그러니까 성년 후견 개시라는 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한정치산이에요? 금치산이에요? 금치산이에요. 한정치산 정도 갖고 안 되고 금치산 정도. 성년 후견이 개시되거나 또는 파산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이 127조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공통적인 소멸 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임의대리든 법정대리든 공통소멸 사유. 본인은 뭐밖에 없어요? 사망. 그럼 만약에 질문에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 이러면 OX에 없어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본인은 법이 정하는 건 사망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대리는 사망이 있고 성년 후견 개시. 그러니까 성년 후견 개시까지 가면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인간적 신뢰관계가 깨졌다라고 해서
대리권 소멸 사유로 둔 거고요. 그리고 대리인이 파산했어요. 대리인이 파산하면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경제적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봐서 소멸 사유로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대리인의 한정 후견 개시라고 하면 OX예요.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어느 정도까지 가야 돼. 성녀후견 개시. 그래서 금치산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이 파산, 금치산, 사망, 파김치가 되어 사망했다. 요거죠. 근데 요 금치산은 지금은 용어가 뭐로 바뀌었어요? 성년후견 개시. 성년후견 개시. 그래서 법이 정하는 건 딱 네 가지가 나온 거예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 개시, 파산. 그럼 128조를 볼게요.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그럼 임의대리요, 법정대리요? 법률행위라고 돼 있어요? 그럼 임의대리겠죠. 법정대리는 법률 규정으로 만들어지는 사람이고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 외. 전조는 공통소멸 사유죠. 본인의 사망, 대리인 사망, 성년후견 개시, 파산. 이것 이외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두 번째, 법률관계 종료 전에 본인이 숙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그럼 임의대리에만 나오는 특유한 소멸 사유는 두 개예요.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하고 숙권행위의 철회. 이건 법정대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밑에 다시 한번 써 있으니까 봐두시고요. 그리고 이 대리권을 수여하는 이 숙권행위는 방식의 제한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그런 건 없어요. 다 불요식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에서 방식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거의 99% 방식은 제한되지 않는다. 불요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대리권을 수여할 때는 이렇게 위임장을 작성해서 주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꼭 그런 방식을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해도 되고요. 구두로 해도 되고 상관없다. 자, 교재를 한번 볼게요. 109쪽에 제목에만 줄거두세요. 괄호 1번에 숙권행위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독행위. 괄호 1번 줄거두시고 단독행위. 그 다음에 괄호 2번은 원인된 법률관계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구별된다고 되어 있죠. 2번은 제목에 줄거두시고 그리고 3번의 제목에 뭐라고 되냐면 불요식행위예요. 방식의 제한은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이 나와요.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 뭘로 정하냐면 법무로 정하죠.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숙권행위를 통해서 정합니다. 자, 밑에 체크 플러스 박스가 있는데 별표 2개 해두시고요. 별표 2개 해두시고 특히 중요한 건 2, 3, 4, 5번이 중요합니다. 2, 3, 4, 5번. 그러니까 임의 대리권의 범위에 있어서는 숙권행위를 통해서 그를 해석해서 정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수여된 대리권이 있다면 그 대리권에 포함되는 행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수여된 대리권과 상반되는 반대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의 대리권이 있어요. 그럼 매매계약의 대리권이 있으면 매매대금,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쉽게 생각하시면 매매계약이라는 게 뭐야? 재산권을 이전하고 돈 받는 게 매매계약이잖아요. 그럼 매도에 대한 대리권이 있다면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라는 거고요. 더 나아가 이 매매계약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어요. 같이 묶어서 보세요. 매도의 대리권이 있으면 대금 받을 권한이 있고 포괄적 대리권자는 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서 돈 좀 받아와라 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러면 채권 추심의 대리권을 줬는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채무 면제해주고 오면 돼야 안 돼요? 그럼 반대되는 권한이잖아요.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라고 했는데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계약의 체결과 해제는 상반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포함되지 않아요. 2번부터 볼게요. 2번.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지문이고요. 3번.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대한 무슨 대리권이 나와 있어요? 포괄적 대리권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 돈 받을 권한도 있고 연기해 줄 권한도 있는데 연기해 줄 권한이란 말이 나오려면 포괄적 대리권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작년 변리사 시험에 좀 야비하게 포괄적이란 말을 빼고 대리권자는
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틀리게 나왔어요. 포괄적이란 말 들어가야 되고 4번 대여금을 수령할 대리권에는 대여금 일부를 면제해 줄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돈 받아오라고 했는데 면제해 주면 안 되잖아요. 5번 금전 소비대차 계약 및 담보 설정의 대리권을 가진 경우에 담보 설정 후 계약 해제권은 대리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줄여서 말하면 뭐냐면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있었다면 해제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 지금 돈 빌리는 계약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이라 바꿔서 나와도 똑같아요. 매매계약에 대리권이 있는 사람은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였죠. 그런 권한은 없고. 그 다음에 6번을 한번 보세요. 강제경매 절차에서 경매 입찰 대리권은 강제경매 신청 취하에 동의할 권한까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야, 너 내 대신에 가서 경매 좀 해라. 경락 좀 받아주라 라고 했더니 얘는 가가지고 뭐 한 거예요? 경매 신청 취하에 동의해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예금 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야, 너 가서 예금 계약 좀 대리해줘 그랬더니 대리인이 가서 예금 계약을 하고 그 예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왔다는 거죠. 그런 권한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가지가 특히 중요하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대리권의 범위를 보는 거예요. 대리권의 범위. 그래서 법정 대리는 대리권의 범위를 뭘로 정해요? 법률로 정해요. 그런데 두 번째 임의대리. 임의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를 통해서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권행위를 해석한다고 해서 이제 판례들을 쭉 본 거고요. 근데 문제는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그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경우에는 이제 118조를 적용합니다. 자, 118조를 오른쪽에 볼게요. 118조 대리권의 범위 조문을 보시면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118조는 언제만 적용되는 거냐면 권한을 정하지 않았을 때 하는 거예요. 제1호 보존행위, 제2호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그럼 118조는 일단 얘는 보충적인 규정입니다. 보충 규정.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건데 보존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 개량 행위. 법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를 정했고요. 같이 이제 보통 논의하는 것이 처분행위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데, 자, 보존행위라는 건 뭘 보존행위라고 부르냐면 이 보존행위는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 현상 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의 가옥이 파손되었다. 그럼 파손된 가옥을 수리하는 거잖아요. 뭐 필기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 표가 있어요. 그 표에 별표 하나 해두세요. 본인의 가옥을 수선한다든지 또는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한다.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건 현상 유지죠. 또는 본인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채권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소멸시효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멸되지 않도록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주는 행위. 현상 유지 행위예요. 그럼 이건 얼만큼 할 수 있느냐? 얘는 무제한 할 수 있어요. 무제한. 근데 주의하실 점은 이용 개량 행위는 무제한이 아니라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질이 변하게 되면 그건 허용되어서는 안 돼요. 그럼 성질이 만약에 변했다면 권한 내요, 권한 초과한 거예요. 권한 초과한 거예요. 그러면 무권 대리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용 개량 행위는 뭐 쉽게 얘기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집을 대리인이 임대차에 주었다. 이용 개량 행위죠. 이런 건 무제한이 아니라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논의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 본인이 은행에 예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은행의 예금을 다 빼가지고 주식으로 바꿔줬대요. 예금을 주식으로 바꿔줬다. 자, 성질이 변해 안 변해요? 변하죠. 예금을 다 빼가지고 비트코인 샀대요. 성질이 변해 안 변해?
변하죠. 그렇죠? 예. 해보시면 안다 그랬어요. 왜 변하는지. 예금은 되게 안정적인데 주식이라는 건 잘 되면 많이 벌 수도 있지만 안 되면 굳이 들 수도 있잖아요. 성질이 변한다고 보고 또는 예금을 사채로 바꿉니다. 예금을 사채로 전환시키는 것도 성질이 변하는 거고요. 또는 토지의 지목이나 형질을 변경한다. 예를 들어 현재 토지가 전인데 답으로 바꾼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성질이 변하기 때문에 이건 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권한대가 아니라 권한을 초과한 것이고 그런 건 뭐가 되냐면 무권대리가 됩니다. 하나 주의하실 점은 성질이 변하면 무권대리가 되는 것이지 본인에게 이득이냐 손해냐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본인 예금 빼가지고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이 엄청 올랐어요. 그럼 본인에게는 이득이죠. 유권대리예요? 무권대리예요? 그래도 무권대리인 거예요. 본인에게 이득이 된다 하더라도.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 법률행위로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추인해서 자기 법률행위로 만드는 것이지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유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갑이 본인이에요. 본인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소비대차 계약을 했는데 이게 이자 없이 무이자로 빌려준 거예요. 근데 병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갑의 대리인인데 얘가 채무자랑 말을 잘해서 무이자를 이자부 소비대차로 바꿨어요. 성질이 변해요, 안 변해요?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 없이 빌려줬어요. 근데 대리인이 말을 잘해서 무이자를 이자부로 바꿨어요. 그러면 성질이 변해요, 안 변해요? 이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무이자에서 이자로 바꾼 거니까 더 좋아진 거죠. 개량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준 건 이건 예금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어차피 사채잖아요. 예금을 사채로 바꿔버리면 성질이 변하는 거지만 이건 어차피 사인들 간의 거래를 똑같은 사인들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성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건 개량한 것이니까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본인의 예금을 주식이나 사채로 바꾸면 그건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정해 줄 수 없다. 여기 어떤 음지에 드셨어요? 네. 그게 이제 이용계량행위고 처분행위.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이 막 집 팔아버리고 이렇게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인정해 주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심하실 점은 부패하기 쉬운 물건.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행위. 매각행위예요. 여기 이제 꼬드기는 지문인데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이라고 하면 꼭 처분이니까 여기 같잖아요. 근데 이건 앞의 내용,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처분한다는 건 실제로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보존행위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그 표에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를 보셨고요. 그 다음에 대리권의 제한인데 대리권의 제한으로 우리 민법이 두 가지를 정해요. 1번에 괄호 1번에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오른쪽에 2번에 공동대리인데 일단 둘 다 별표 하나씩 해두세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랑 공동대리. 하다 보니 거의 다 별표가 되고 있고 그렇죠. 민법이 좀 그래요. 다른 과목들은 이렇게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게 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공법 같은 경우에서는 어디서 집중으로 나온대요? 몰라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거기서 집중적으로 나와요. 뭐 민법은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고르게 나와요. 가끔 이제 시험에 다가와서 이제 저한테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찍어줘 이럽니다. 찍어줘. 저도 찍어드리고 싶은데 그게 민법은 집중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고르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대리에서는 보통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보통 두 문제가 나와요. 근데 그 한 문제는 반드시 무권대리에서 나와요. 무권대리도 범위가 넓잖아요. 그리고 일반 대리에서 한 문제가 나와요. 그럼 일반 대리에서 한 문제 나온다고 하면 대리권의 범위에서 나올지 대리권의 제한에서 나올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특히 민법의 경우에는
한 파트에서만 출제하는 게 아니라 대리권에서 하나하나 지문을 따가지고 5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 지문은 범위에서 나오고 한 개 지문은 뭐 제한에서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이건 고르게 좀 보셔야 돼요. 예. 그런 참담한 표정을 짓지 마시고. 예. 그래서 고르게 보셔야 되고요. 대리권의 제한인데 대리권의 제한은 2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지금 첫 번째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 2번째는 공동대리예요. 그럼 124조부터 볼게요. 124조를 보시면 112쪽에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 하거나 동일한 법률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 앞에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 하거나 이때 자기가 누구예요? 대리인이요. 그래서 대리 파트에서는 본인이라는 말을 쓸 때 조심하셔야 돼요. 본인은 항상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 본인 꼭대기 있는 애. 얘가 본인 거고 그리고 대리에서 자기라고 하면 누구를 지칭하냐면 대리인 자신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계약이에요. 자기계약 하거나 또는 동일한 법률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쌍방 대리를 금지한다는 거죠. 근데 단서 조항에 보면 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냐면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금지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뭘 허용한다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냐면 채무이행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문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해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그럼 뭐가 있으면 돼요? 당연히 허락이 있으면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연히 되고요. 2번째는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는 말할 거 없고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 채무의 이행인데 여기서 말하는 채무는 모든 채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이 없는 채무만을 말해요. 다툼이 없는 채무, 완성된 채무를 말하는 것이고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채무의 이행은 아무리 채무이행이라 하더라도 허용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갑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갑이 을한테 야 대리인 나 아파트 좀 팔아줘 라고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그러면 대리권을 가진 을이 자기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그 아파트를 누가 사는 거예요? 대리인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럼 누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본인.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 계약서를 쓰면 매도인과 매수인 이렇게 되는데 매도인은 그럼 누가 하는 매도인은? 갑인데 누가 대리하죠? 을. 그러면 매도인은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되고요. 매수인은 을 이렇게 돼요. 그러면 누가 혼자 계약하는 거냐면 을이 혼자 자기 집에서 자기 방에 누워가지고 혼자 계약서 쓰는 거예요. 가격은 누가 결정해요? 대리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쌍방 대리는 갑이 을한테 아파트 좀 팔아주라 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마침 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하나 사달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러면 매도인은 갑의 대리인 을이고 매수인은 병의 대리인 을이죠. 이것도 결국 누가 혼자 하는 거예요? 을이 혼자 하면 둘 중 한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쌍방 대리도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갑이 대리권 주면서 야 대리인 아파트 좀 팔아줘. 근데 필요하면 당신이 사도 돼 라고 허락을 했대요. 사도 돼야 안 돼? 당연히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하냐면 채무의 이행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이 을이 갑 본인에게 1억 원의 채권이 있어요. 대리인이 본인에게 돈을 빌려준 거고요. 변제기가 1월 15일이에요. 그러면 변제기가 이제 오늘자로 도래했죠. 지나갔고 채권 1억 원이 있으면 을이 자기 혼자 얘가 금전을 출납할 대리권이 있던 사람이면 자기 혼자 채무 변제를 받아가는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제기가 됐네. 돈 받아가야지. 이러면서 갑한테서 통장에서 자기 혼자 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왜 남의 통장을 건드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선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채권이 있고 얘가 돈을 갚는 건 채무를 이행하는 거잖아요. 변제기가 도래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다툼이 없는 채무예요. 완성된 채무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변제기가 4월 15일이에요. 아직 3달 남았어요. 근데 우리 뭐 어차피 받아갈 돈인데 오늘 받아가야지 라고 하면서 지금 받아가면 본인에게 피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가 기한의 이익을 잃어버리잖아요.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암기하실 내용이 아니라 요게 채무가 이행되면 이 본인에게 이해관계 충돌이 생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1억 원을 받아갈 돈이 있는데 채권이 있는데 근데 얘가 어떻게 했냐면 나는 변제기도 도래했으니까 돈을 받아갈 텐데 금전 대신에 난 네 부동산으로 받아갈게. 그게 뭐냐면 대물 변제.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는 거예요. 그럼 1억 원 받아갈 채권이 있으니까 이 부동산으로 대신 받아가는 계약을 혼자 체결했다?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렇게 되면 누가 피해보니까? 갑이 피해보니까. 또 우리 처음 하시는 분들은 뒤에 가서 공부하겠지만 이 사람의 채무와 이 사람의 채무에 대해서 동시 이행 관계에 있어요. 그럼 동시행에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무이행을 얘가 혼자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얘가 항변권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다툼이 생길 수 있는지 없는지만 구별하시면 돼요. 간단한 내용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 갑이랑 을이랑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이제 매매 계약이 끝나면 나중에 이제 뭐 해요? 등기해야죠. 등기. 그러면 등기는 물론 뭐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보통 법무사한테 많이 맡기잖아요. 그러면 이 법무사 아저씨는 매도인의 서류와 매수인의 서류를 받아서 혼자 가서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 법무사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쌍방대리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법무사의 쌍방대리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완성된 걸 이행하는 거예요? 완성. 이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이제 몇 번 출제가 됐어요. 등기 신청 행위는 쌍방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것이 다툼이 발생하는 채무행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제 첫 번째요.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금지되는데 허용되는 경우는 뭐 있어요? 본인의 허락이거나 또는 채무행.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금지되어지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그런 말 없어요. 부득이한 사유 같은 건 없고 본인의 허락이나 채무이행만 가능해요. 자, 교재를 잠깐 보시면 뭐 112쪽에 예외 있죠. 기억의 본인의 허락, 니은의 채무이행 고개만 줄거두시고 그 다음에 113쪽에 그 둘째 줄 마지막에 예컨대 이렇게 됐어요. 거기 적으세요. 예컨대 부동산의 이전 등기 신청 등도 이해 충돌이 없는 한 무방하다고 해석한다고. 줄여서 말하면 등기 신청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럼 밑에 판례 박스 있죠. 판례 박스에 별표 하나 해두세요. 자, 내용을 보면 민법 제124조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 하거나 동일한 법률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건 조문 그대로 써놓은 거고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그러니까 동일한 물건인데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대리해서 경매 입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본인은 이해관계가 충돌돼야 안 돼요? 되죠. 한 사람이 낙찰이면 한 사람은 무조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위반이기 때문에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출제됐던 판례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대리가 나오죠. 119조. 제목이 뭐냐면 제목이 각자 대리예요. 대리인이 수인인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셋째 줄에 별표하고 줄거두세요. 동그라미 1번 셋째 줄에 대리인이 수인일지라도 원칙적으로는 뭐가 원칙이에요? 각자 대리가 원칙이에요. 별표해 두시고 법률의 규정이나 수권이 있어야 공동대리가 된다. 이거는 시험에 뭐 여러 차례 나왔는데 그러니까 출제하게 되면 보통 뭐라고 출제하냐면 대리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공동대리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공동대리가 아니라 뭐가 원칙이라고요? 각자 대리. 그래서 대리인이 여러 명 있다. 수인이 있으면 이건 각자 대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대리인이 수인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공동대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려면 법률이 규정하거나
또는 수권행위의 정함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법이 공동대리를 정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친권자예요. 미성년의 자는 누가 대리해 준다고 했어요? 친권이요. 친권은 그런데 누가 행사하는 게 원칙이에요? 부모가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의 자의 법률 행위를 대신할 때는 엄마 아빠 혼자 하시면 안 되고 같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게 이제 공동대리인데 보통은 이제 너희들 신중하게 해 이렇게 의사표시로 묶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 본인이고요. 이 사람에게는 A, B, C라는 대리인이 있어요. 그러면 갑이 얘들아 내 아파트 좀 팔아주라 라고 대리권을 수여했다면 원칙적으로 얘네들이 공동으로 해야 돼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각자 전부 다 대리권이 있으니까 각자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법률이나 수권으로 정하면 뭐가 된다고 했냐면 공동대리. 이때 갑이 야 나 아파트 하나 있는데 니들 신중하게 좀 공동으로 해 라고 묶으면 얘네들은 뭐가 되냐면 공동대리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공동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의사 표시까지 공동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의사 결정까지 공동으로 하면 되는지 구별되세요? 예를 들어서 이 ABC가 야 이거 얼마에 팔까라고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5억 원에 팔기로 했대요. 그럼 뭘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의사 결정을 공동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의뢰하는 상대방에게 5억에 판다라고 표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건 이 표시까지도 공동으로 해야 될까요?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될까요? 결정만. 이게 의사결정 공동설이 통설이에요. 여기서 공동이라는 것은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야 우리 5억에 팔 거야 안 살래라고 의사를 표시했잖아요. 그럼 의사를 표시하는 대리는 무슨 대리예요? 대리인이 이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대리. 능동대리죠. 그러니까 능동대리의 경우에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합니다. 근데 반면에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의사표시를 해요. 그럼 대리는 의사표시를 받는 거죠. 그럼 이건 능동이 아니라 수동대리예요. 그러면 수동대리는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 대리인이에요? 상대방이에요? 수동대리는 얘가 받는 거잖아요. 그럼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동대리의 경우에도 이 대리인들이 공동으로 해야 될까요? 각자 해도 상관없을까요? 상관없겠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받기만 하는 거니까 얘네들이 공동으로 받든 한 사람이 받든 내용이 달라져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면 공동대리의 경우에도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각자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공동대리에서 공동으로 한다는 건 무슨 대리에서? 능동대리에서 하는 거고요. 수동대리는 뭐 한 사람이 받든 두 사람이 받든 결론이 달라지진 않으니까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니은의 수동대리. 수동대리 보면 공동대리라도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동대리는 각자 할 수 있다. 무슨 의미인지 드셨죠? 받는 건 혼자 받으나 다 같이 받으나 내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대리권의 소멸은 다 보셨어요? 기억나시죠? 예, 오른쪽에 예, 대리행위 나옵니다. 대리행위 현명주의 나오는데 114조 제1항.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일단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려면 대리 권한 내에서라고 돼 있어요. 권한을 넘어가면 뭐가 된다고요? 무권대리요. 그러면 본인에게 효과가 안 생기는 게 원칙이죠. 권한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돼요. 이걸 줄여서 현명이라고 합니다. 현명.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효력이 본인에게 가는데 어떻게 간다고 되어 있냐면 직접이에요. 그러니까 대리인에게 일단 갔다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가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대리는 간접 대리가 아니라 직접 대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2항.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그러니까 2항은 1항과 다른 점 뭐냐면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이 대리인이에요? 제3자예요?
대리인에게 대한이라고 돼 있죠.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제3자가 하는 거죠. 대리인에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건 능동대리가 아니라 수동대리니까 1항이 능동대리의 원칙을 정한 거고요. 2항에서는 수동대리의 경우에도 성질이 허용되는 범위에서는 능동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라는 거죠. 현명주의인데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병이 상대방. 그러면 이 의뢰하는 사람이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현명을 해야 돼요. 현명.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본인을 위해서라는 걸 표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명이라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본인을 위해서라는 것이 꼭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이익이냐 손해냐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했을 때 꼭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죠. 손해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본인을 위해서라는 것은 이익을 위해서란 말이 아니라 본인에게 법률 효과를 귀속시키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첫 번째고, 그리고 이 현명주의라는 것은 모든 대리에 다 적용되지는 않고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상행위. 상거래로 발생하는 것은 무수히 발생하기 때문에 일일이 현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또 적용되지 않는 게 뭐가 있냐면 일상가사대리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상가사대리라는 말은 우리 공식적인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상가사대리는 일상적인 가사생활과 관련하여 서로에게 대리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서로는 누구였어요? 부부끼리 가사생활을 할 때는 서로에게 대리권이 인정이 돼요. 요거 일상가사대리는 말하자면 임의대리일까요? 법정대리일까요? 요건 법이 정하는 거죠. 법정대리예요. 대리권 수여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하다라고 법률이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내나 또는 남편이 가사생활과 관련해서 외부에서 어떤 거래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그건 혼자 책임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근데 모든 게 아니라 뭐하고 관련되는 것만? 일상적인 가사생활과 관련되는 것만 서로에게 대리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법률론만 인정이 될까요? 사실론도 인정이 될까요? 가사생활은 법률론 부부만 할까요? 사실론 부부도 할까요? 사실론이 뭔지 아시죠? 사실론이 뭐냐면 혼인의 실체는 이루어졌으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게 사실혼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오해하시는 경우가 그냥 둘이 만나서 동거하고 있다. 그게 사실혼이냐? 그렇지 않아요. 단순 동거인 거고 사실혼이라는 건 혼인의 실체는 갖춰진 거야. 뭐만 안 한 거야? 신고만 안 한 거죠. 단순히 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같이 살고 있다고 해서 꼭 사실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혼인의 실체가 갖춰졌다라고 하면 가사생활을 해야 하나요? 당연히 하죠. 그래서 이건 법률일 뿐 아니라 사실혼도 포함이 돼요. 사실혼은 혼인이야 아니에요? 혼인은 혼인인 거예요. 사실혼이란 관습법상 인정되는 혼인이에요. 법률혼이 아닐 뿐인 것이고요. 근데 여기 이제 뒤에 가면 나중에 우리가 구별할 게 나오는데 명의신탁 아시죠? 예. 명의신탁은 지금 허용돼요? 금지돼요? 하면 안 돼요. 형사처벌돼요? 예. 하다 걸리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받은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하면 안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부부예요. 부부나 종중, 종교재산 이런 거 가능한데 그럼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탈법 목적 없이 명의신탁하는 건 유효해요. 그럼 이때 부부란 사실혼이 포함되느냐 법률혼만 말하느냐가 문제인데 이때는 법률혼만 봐줘요. 원래 안 되는 거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거잖아요. 명의신탁은 금지되어 있는데 부부는 봐준대요. 그럼 범위 예외적으로 봐주는 게 넓을까요? 제한적일까요? 제한적이에요. 사실혼은 안 들어가요. 사실혼 부부끼리 혼인신고 안 한 상태에서 명의신탁하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되고 형사처벌 받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가사생활이니까 사실혼 부부에게도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현명을 할 때 방식의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무조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료식이에요. 분료식. 방식의 제한 없다. 보통은 이렇게 표현해요.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꼭 이런 방식을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판례에 의하면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상대방이 저 사람이 대리인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 대리인이 계약서에다가 꼴랑 자기 이름만 적어요. 그럼 자기 이름만 적으면 이건 누구의 법률행위예요? 자기의 법률행위죠. 그런데 자기 이름만 적었지만 계약을 할 때 본인이 자기에게 작성해준 위임장을 제시했어요. 자기 이름을 썼으나 본인이 써준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했다면 이건 자기 법률행위일까요? 대리행위일까요? 대리행위요. 위임장을 제시했다면 이건 상대방이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현명에는 방식의 제한이 없고요. 심지어 우리 판례는 을이 대리권이 있다면 아예 누구 이름을 써도 인정해 주냐면 본인 이름을 써도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라고 봐요. 뭐가 있을 때는. 대리권이 있을 때는. 대리권도 없는 애가 남의 이름 쓰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대리권이 있다면. 그래서 현명에는 방식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임장 제시 이런 것도 없고요. 오로지 자기 이름만 계약서에 썼을 때는 당연히 누구 법률행위냐면 자기 법률행위야. 자, 현명하지 않은 행위의 효력을 볼게요. 일단 115쪽에 맨 밑에 체크 플러스 있죠? 별표 하나 해두세요. 파란 글씨 보시면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타인물의 매매예요? 대리행위예요? 대리행. 이건 타인물 매매가 아니고요. 다음 페이지에 그 얘기 나와 있고 자 115조를 봅니다. 115조.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115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현명하지 않으면 누구의 법률행위냐면 자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동그라미 해두세요. 본다라고 동그라미 해두시고 위에 추정 X 해두세요. 추정 X. 추정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본다.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 얘가 현명을 하지 않고 계약서에 자기 이름만 적었다. 그럼 이건 누구의 법률행위냐면 자기 법률, 대리인 자신의 법률행위로 본대요. 그러니까 용어에서 추정한다라는 것과 간주한다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둘 다 개념은 유사해요. 그렇게 미루어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강도가 다른데요. 강도가. 추정과 간주 중에서 어느 게 훨씬 더 강력하냐면 간주예요. 간주는 우리 민법은 법조문상 뭐뭐로 본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지문에 현명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대리인 자신의 법률행위로 추정한다라고 하면 OX예요? X. 추정하는 게 아니라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추정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이 반대 사실만 제시하면 깨뜨릴 수 있어요. 추정은. 근데 간주되는 것은 소송을 통해서만 깨질 수 있어요.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간주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그만큼 현명하지 않은 을에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럼 을이요. 나중에 가서 현명 안 해놓고 현명 안 한 건 나의 착오야 이러면서 이 계약을 착오 취소를 하게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이런 거 인정 안 해줘요. 책임져야 돼요. 착오 취소 같은 것은 인정해 줄 수 없고. 조심하실 점 첫 번째, 현명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대리인 자신의 법률행위로 본다. 간주한다라고 있고요. 그만큼 책임을 강하게 묻고자 하는 것이니까 현명하지 않은 자가 나중에 착오를 가지고 취소할 수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지문에 현명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언제나 대리인 자신의 법률행위로 본다. 이거 OX예요. 틀려요. 현명하지 않았어도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효과는 누구한테 가냐면 본인에게 귀속이 돼요. 조문 다시 볼게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전조 제1항의 규정, 전조 제1항이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귀속된다라는 규정이에요. 그 점 조심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동그라미 이번에 그 예외 줄 거두세요.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대리인으로서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면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이 사람은, 상대방이라는 사람은 현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리권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선의 그리고 무과실일 때만 얘한테 묻는 거고, 대리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효과는 누구한테 물어요? 본인에게. 우리 지난주에 막 이 용어 봤었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상대방이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 대리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했어요. 대리행위라는 걸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효과는 본인에게 가요? 대리인에게 가요? 과실로 알지 못했으니까.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 그랬었어요?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알 수 있었으면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고요? 본인에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러니까 알았거나 또는 몰랐어도 과실로 몰랐다. 이런 경우에는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이 돼요. 자, 그 내용들을 봐두시고, 그 다음에 대리행위의 하자가 나오죠. 116조 1항인데 하자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